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세안 진출 기업을 위한 ESG 동향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에 있는 최영준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국제무역 전공이고요. 그리고 또 GVC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또 아세안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쪽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슈가 되는 ESG 동향, 또 특히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지역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는요, 중소기업인데 ESG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ESG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아세안에서의 ESG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아세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ESG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뭔가, 그 시사점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크게 먼저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인데 ESG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은 다 예외로 되는 거 아닌가? ESG는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ESG가 예전에는 그냥 시장에서의 윤리, 경영, 이런 걸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강제로 ESG 그 활동에 대해서 실사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ESG에 관련된 법제화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EU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금년도 2월 23일에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이 채택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ESG 실사를 받아야 되는가, 또 어떤 것들이 ESG 관련된 활동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EU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안에는 크게 이제 그룹 1과 2, 그리고 EU 기업과 EU의 법인을 둔 비EU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은 대기업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룹 2는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섬유라든가 농업, 광업 등 고위험 섹터에 있는 중견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EU 기업들은 당연히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EU 기업도 아니고 EU의 법인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ESG 실사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그 공급망 실사까지도 다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U 기업에 수출하는 중소 중견기업도 ESG 준수 사항을 인증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베네똥 기업에 내가 베네똥이라고 하는 기업의 하청업체다. 내가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베네똥이라고 하는 기업이 ESG 실사를 할 때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우리랑 거래하고 있는 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기업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기업에서는 앞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ESG에 대한 현황들을 조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그 실사를 우리가 직접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들도 그리고 특히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그 중소 중견 기업들도 이 ESG의 그 동향과 또 ESG 활동들에 대해 경영을 실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ESG 활동이, 그러니까 ESG가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이겠죠. 무엇을 해야 될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ESG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SG가 우리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면요. 특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소비자의 구매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도에, 2021년도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해서 소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식 정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3%의 그 국민들이 ESG 활동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ESG 활동을 잘하는 우수 기업에게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그랬더니 88.3%의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그 기업들이 ESG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또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기업의 소비에 대해서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기업 또는 내가 그 생산하는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바로 내가 지금 ESG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린슈머입니다. 그린슈머라고 하는 건 그린과 컨슈머의 합성어죠. 그래서 생산과 유통,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환경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요새 그 인기가 있는 것이 그 생수병을 재활용해서 섬유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가 광고를 보면서 들었을 겁니다. 뭐 이래서 이렇게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뭐 매출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그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뭐 여기서는 E라고 하는 건데 바로 환경을 고려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가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바로 소비가 수요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ESG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ESG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뭐냐면요, 금융시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 증권 투자라든가 채권 이걸 통해서 이제 된다라는 건데요. 바로 그 지속 가능 투자의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잘 알다시피 ESG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ESG 평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ESG 평가에 따라서 채권의 그 회사 채권의 그 이자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유럽의 이제 여러 국가들이 그 ESG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세안 지역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영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미얀마의 미얀마의 그 정치적인 그 문제가 생기면서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면서 텔리노라고 하는 그 통신사가 이제 퇴출을 했습니까? 그 철수를 했습니다. 뭐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모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활동에 영향이 있어서 투자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철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인덱스 또는 평가 지수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ESG 경영 활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ESG가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요, 그 투자사들이 ESG 평가 지수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투자사가 ESG 평가 지수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사들이 이제 그 ESG 지수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ESG 지수를 제공하는 기업들, 대부분 컨설팅 기업들이죠. 뭐 이런 기업들이 또 평가를 쫙 해가지고 평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럼 이 평가 지수를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는 바로 또 지수를 개발한 그 회사가 다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요, ESG 평가에 대한 로 데이터를 또 누가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게 되면요, ESG 리서치 기업들이 그 기본적인 평가조사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설문한다라든가 뭐 산업을 분석한다라든가 언론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홈페이지를 보고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고서 이제 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럼 평가 기업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스케일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ESG 그 평가 기관에게 얘기하면 그 데이터를 다시 조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투자사들에게 그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ESG 리서치 기업들이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또 어떻게 어떤 활동들이 이제 평가를 받는데 로우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SG를 평가할 때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 활동들이, 예,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ESG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인지 이것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잘 모르잖아요. 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ESG, 어떤 활동들이 ESG 관련된 활동인가? 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 예, 뭐 어려운 말 같지만요, 그냥 분류 체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은 ESG 활동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EU 텍소노미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EU 텍소노미는 환경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ESG에서 E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녹색 경제 활동에 인정되는 목록을 다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 텍소노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EU 텍소노미가 가장 먼저 만들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국형도 만들고요. 또 뒤에 보면 아세안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형 K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인정할 기준을 파악하는 여러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변화에 적응한다라든가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을 순환하는 것, 또 오염을 방지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크리지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4단계 기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활동 기준, 인정 기준, 배제, 보호 기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보면서 내가 하는 활동들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EU에 또 이제 S와 관련된 건데요. 뭐 EU에서도 이제 노동과 환경, 노동 인권 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소셜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인데요. 어떤 활동들이 노동의 인권과 관련된 활동인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제 ESG의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EU 소셜 텍소노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욕구를 개선해 주는 것들, 그리고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들, 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를 존중해 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세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아세안의 현재 지속가능 발전의 수준들은 되게 낮습니다. 뭐 한국이 28위 정도 되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 되게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서 현재 수준은 낮지만 ESG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세안에서의 ESG 관련된 활동, 그리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세안도 이제 이 ESG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도 이제 텍소노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EU 텍소노미, 아까 얘기는 K 텍소노미,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여기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분류 체계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세안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근데 아세안 텍소노미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공통적이 있지만 또 다른 것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특성이죠. 아세안은 동질된 국가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발전된 국가가 있고요. 어떤 데는 아직 발전이 안 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스탠다드는 뭐 조금 더 이제 강화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FF와 PS라고 하는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세안의 ESG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게
그 삼성전자가 베트남 그 현지 공장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뭐 이건 되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베트남의 그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노동 환경이 문제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유엔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노동환경 실사가 이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됐던 것이 이제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저런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들이 경우에 저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ESG도 많이 활동이 돼 있는데요. 뭐 비나텍스라고 하는 ESG 그 베트남 섬유공사에서 했던 활동도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유니레버에서 활동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관심 갖는 거는 유니레버 활동인데요. 유니레버가 이제 생활용품들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그 제품과 연관된 공익 캠페인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ESG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과 그리고 공익활동 또는 환경과 S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활동이 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젝이라는 우버 같은 것이죠. 뭐 그런 데서도 이제 그 ESG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그 이제 고젝이 발표한 지속가능 보고서에 보게 되면 추진 절차를 Go Green이나 Go Forward, Go Together라고 하는 이런 그 세 가지 분명한 명확성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ESG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인데요. 중소기업도 ESG 준비해야 되는가?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 지속가능 실사 지침에 보게 되면 바로 중소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ESG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아시안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ESG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 지역에서도 텍소노미가 발표되는 등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ESG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또 인식이겠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그냥 규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긴 시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